반갑습니다.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역시나 여러분들의 개념을 문제에 확실히 적용시키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는 주제는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에 관한 주제인데,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난 24강과 25강을 여러분들이 한 테두리 안에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실제 문제 적용을 풀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통된 맥락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25강 준비하실 때는 어느 파트 준비하실지 볼게요. 자, 테마 14로 들어와서요. 14의 전체를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관련된 12문제 다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요, 수능 특강에 가서 복습을 좀 하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사회사상 부분에서 자꾸만 외워서 문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 겪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사상 중에서도 반드시 이해를 해둬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잘 이해해두지 않았거나 계열을 잘못 세워두는 경우 사회사상에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계열을 제대로 세우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25강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가장 중요한지 선생님과 짚어보도록 하지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백지로 남겨놨는데요. 오늘 개념에서는 선생님 맥락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사상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두 가지를 바탕에 닦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어가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자유주의라는 맥락은 개인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이고, 그것과 대비되는 특성은 집단주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상으로 파생되어 가는가를 알아보면 당연히 내가 속한 집단의 맥락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집단의 공통의 목표나 목적을 더 중시하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가장 대표적으로 집단주의의 맥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죠.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집단주의의 맥락에서 파생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능 완성 개념 문제 풀 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사회주의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좀 더 보완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한 시간에 12문제를 다 풀다 보니까 이 개념을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시간이 굉장히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복습을 해두시고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비돼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사상은 무엇으로 파생되어 가느냐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첫 번째, 정치적인 표현 형태와 경제적인 표현 형태 알아두시면 좋겠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적인 표현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고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가장 강조를 드렸었고요. 경제적인 표현 형태는 바로 자본주의겠죠. 어떻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맥락을 갖고 계시면 자본주의의 문제를 낼 때는 이것에 관한 문제의 선택지 구성하고 오답지로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게 되겠죠. 이 맥락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여 민족주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에 잘 나왔던 경향을 파악해보자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다음 강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때 강의를 또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쯤 해서 오늘 깡하게 콕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깡하게 콕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 보이시죠? 여기에서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다음 강에서 얘기하게 될 자본주의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적용시킴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역할, 자유의 모습에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의 단계인 자유주의나 이 집단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돼 왔었는지 경향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표 보실까요? 선생님이 분류해온 표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출제된 유형을 보면은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이 주제 자체로 하나의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문제, 다음 강에서 나올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꼭 깔려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얘기를 푸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엮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인주의의 맥락, 자유주의의 맥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관념론의 맥락에 또 엮여져 있습니다. 관념론과 자유주의,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정치적 표현 형태와 경제적 표현 형태로 얘기한 거죠. 또 이러한 개인주의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되 그것을 집단주의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만큼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물론이 아닌 관념론의 맥락을 알아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과 비슷한 같은 맥락의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정부의 역할과 자유의 개념. 그래서 간단히 말해보면 자유의 개념, 지금 말한 것처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이거 한 문장으로 말로 한번 잠깐 표현해 볼까요?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는 무엇에 의한 자유. 맞죠?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 다른 사람, 타인의 어떤 제재, 간섭으로부터 혹은 그것이 정부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려면 정부는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작아야죠. 두 번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 정부가 세워지는 제도에 의해서 내 자유를 좀 보장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부의 모습은 커져야 되겠죠.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요렇게 대입시키는 것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쭉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딱 집중적으로 보이는 것이 자본주의에 관련된 맥락이 자유와 연결돼서 계속 나온다는 거 보이고 그 외의 집단주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이 이렇게 종종 나왔었다라고 하는 점. 자,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다면 오늘의 수능 완성 문제를 푸시면서도 어떤 맥락으로 가려내면 될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자, 요 정도 설명드리고 우리는 교재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수능 실전 문제 1번 가도록 합니다. 깨끗이 지우고 갈게요. 가와 다는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 시민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 내용의 일부다. 가나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보니까 이 문제도 역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번을 보시면 국왕은 왕권에 의해 국회 승인 없이 법률을 정지하며 혹은 법률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다. 나번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이 선언문의 내용에서 중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국왕이 아닌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무엇? 자유. 그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것은 신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이어서 아무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국민, 시민 혹은 그 구성 요소인 개개인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시민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선언문인지 내용은 아는데 그 요지가 뭐냐 하는 점을 너희들이 잡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가는 근대적인 입헌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입헌주의 채택. 나는 자유를 근대 정치의 기본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자, 맞고요. 3, 4번 빨리 보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개념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 국민 주권의 정치 원리를 제시하였다. 자, 맞는데 5번 왜 틀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나다는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상호 의존성이나 그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자유, 평등 어디로 갈까요? 독립적인 성격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의 맥락에서 맞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윤리에서 나온 소재를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2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불병이 주장하는 사회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데야만 써야 합니다. 1번, 국가는 어려운 사회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체크할게요. 국가는 혁명의 과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부르주아가 완전히 사라진 단계에서는 소멸되어야 됩니다. 국가에 관해서 각각 다른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짐을 덧붙이거나 혹은 좀 더 압축시켜서 문제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를 인정하죠. 이러한 국가를 계약에 의해서 파생시킵니다. 사회계약설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죠. 그럼 1번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국가는 어떻죠? 복지 혹은 복지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복지 국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국가는 부르주아가 완전히 사라진 완성 단계, 공산 단계죠. 공산주의. 공산사회 단계에서는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가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갑이 강조하는 자유는 국가에 의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 선생님과 적용해 볼게요. 무엇에 의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정부의 형태로 말하자면 큰 정부, 정부의 조직과 역할이 크고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러한 큰 정부는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바로 복지국가의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번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기억번은 선택지의 짝이 틀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단계에서 자본주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 관한 문제 풀 때는 자본주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얘기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니은번,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뭐 서로 경쟁하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가 더 중시된 자본주의의 모습보다는 을이 얘기하는 복지 자본주의는 뭘 더 강조할까요? 분배, 형평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지자본주의가 얘기하는 니은번의 설명은 맞겠네요. 디귿번, 인간성은 물론 개인의 능력도 개인의 소유물로 보지 않는다. 예, 끝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어때요? 이 말은 개인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회나 집단의 맥락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집단주의에서 파생된 사회사상이다라는 맥락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의 관련 개념 맞나요? 그래서 디귿번 5, 리을번. 갑은 민족주의를 적극 활용하였지만 을과 병은 부정적으로 보아서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민족주의 적극 활용하였다.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이 정답 맞나요? 자, 2번 문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여러 학자들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부분 좋은데요. 이런 선택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실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요 3번은 사회사상 문제 풀 때가 그래요. 굉장히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뭐 계산이라 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와 라에 들어갈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근데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뽑아드렸죠. 그걸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자, 보면 세금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라고 말했어요. 세금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켜버리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건가요? 덜 하는 건가요? 덜 하는 거죠. 공기업을 민영화. 국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부의 형태를 얘기하자면 작은 정부. 맞아요? 그리고 이걸 자유의 형태로 얘기하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완전 고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지원하도록 한다. 완전 고용. 국민들이 완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자유로운 혹은 그런 경쟁 논리에 의한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것을 조절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커질 것이고 적극적인 자유의 형태에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다음 디귿번. 의원 선거 시 장애인을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장애인을 반드시 여기에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경제적인 영역에는 지금 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은 이 구성된 선택 요소 중에 하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자유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리을번.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가가 개개인들의 자유에 있어서 함부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들어가겠죠. 소극적인 자유. 자, 그럼 가와 라에 들어갈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서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정답은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리을번하고 니은번. 지금 가번과 라번인데요. 자, 가번의 이 리을번, 소극적인 자유가 우선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그 니은번에
완전 고용을 위한 관리 체계, 큰 정부, 적극적인 자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짝은 리을번하고 니은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선택지를 작은 정부,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정부의 형태와 자유의 형태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만 찾아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 우리 선택지로는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갈까요? 이 4번 문제도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가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요, 사람들은 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혼돈스러운 정치 사회적 현상을 그래서 설명할 수 없게 되고, 판단을 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번은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기능, 내지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라는 입장에서 이데올로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플러스라고 써도 될까요? 긍정적 기능. 그럼 나번에 보면요, 이것이 끝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기능이 많이 사라졌고, 또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는 좋은 사회에 도달했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는 사회에 도래했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벨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두 입장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선택지를 보면요, 가가 총체적인 성격, 이분법적 세계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서술하면 안 되죠. 이러한 설명은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기능에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선생님이 24강, 25강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단원이 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번은 짜게 틀렸죠.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으로 설명하는 게 맞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진보의 종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와의 대립에 있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두 구도 중에서 이들이 승리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은 후쿠야마 가 얘기하는 역사의 종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다니엘 벨의 의견, 그의 저서고, 지금 2번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후쿠야마의 저서와 그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선택지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같은 의미에서 3번 선택지 한번 보실래요? 3번 선택지가 또 그 얘기예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다고 본다. 이게 지금 선생님 위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축약해 놓은 말이죠. 그래서 2,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2번에는 가에 연결시켜 놓긴 했지만, 그래서 2, 3번에 벨이 아닌 후쿠야마의 저서를 써 놓음으로써 너네들 요것도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고는 있죠. 자, 그 다음 4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나번이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함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태조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이 부분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죠. 맞는 게 4번 뿐이죠. 그리고 5번을 보면 가나가 이데올로기를 사회 정치적 현실을 왜곡하고 위장하는 관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가번은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의 요소를 함께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번이 얘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종언됐다라고 하는 맥락도 이 이유를 근거로 분명히 밝혀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분에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관건은 아마 이런 것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5번입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력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세계 인권 선언.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지만 난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보지 못했어도 이 맥락에서 뭘 중시하고 있는지만 찾아내세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즉, 이 문제는 자유의 맥락에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길 잃지 말고 이것만 보기. 그래서 나의 기억, 니은, 자신의 물리적, 신체적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기억번이고요. 이거는 뭐 인터넷상에서는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문장이겠고, 니은번,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이름을 숨기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야 된다, 제도적으로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실명제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활동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뭐 경제적인 자유나 정보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에 포커스가 만들어져서 얘기를 했을 때, 기억번, 기억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절대적으로 자신의 물리적, 신체적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그런 의미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니은번부터 자세히 보면 이것 때문에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은 자유를 신장시키고 책임은 감소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익명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개인들이 의식을 갖고 책임을 갖게끔 하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자유를 신장시키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개인들의 의식을 좀 더 깨워주는 그런 측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리을번을 가보면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판옵티콘의 출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판옵티콘 이거 배웠죠. 그래서 원형 과목의 형태였어요. 그렇죠? 사실 이 주제는 그 자유 부분 말고 끝에 윤리화상 거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 주제가 나오죠. 정보화 사회가 돼서 개개인들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끝없이 더 발달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조절하는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상 공간에서 개개인들이 활동하는데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도, 그거를 컨트롤하는 뭐 기관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통제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리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도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개인들의 책임이나 의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같은 거 빼주셔야 되고, 니은과 리을만 정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번 문제 해결됐고요. 6번 가요. 6번은 이제 민족주의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는 집단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하고는 이제 따로 떼어놨었는데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다음을 주장한 역사적 배경에 비춰볼 때 이것의 성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민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쭉 가면서 이것이 박약한 국가에만 침입한다. 그리고 출처를 남겨줬어요. 이 부분만 볼게요. 신체 5의 대한매일 신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이 제시했었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성립 가능한 것은 민족주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시대에는 국민주의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국가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의 민족주의가 나타났고, 이것에 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가 나타났다. 반식민지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배웠어요. 이 중에서 저항적 민족주의, 시대적 상황이 보이죠. 일본의 침입에 저항하는 우리나라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격으로 가장 적합한 거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예요. 1번, 식민지 개척으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겠죠.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의 저항 의식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맞죠? 3번,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고자 한다.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노선이고, 이 제3세계에서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세계화의 흐름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관점이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나오는 서술입니다. 4번 볼게요. 혈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 배타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민족주의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거죠. 저항적 민족주의와는 상관없습니다. 5번 갈게요.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근대화 달성을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그들은 이제 사회 경제 차원에서 빨리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발전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민족들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그들의 민족주의, 민족의식에 호소하는 겁니다.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에 관해서 설명할 때 잘 나오는 서술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정답 2번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죠. 그러면 7번 가볼게요. 지금 선생님 제3세계 민족주의 계속 설명했었는데 이 문제가 그것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시점 자체가 달라졌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부족 상태에 있다가 종전 후에요.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신생 독립국가라고 하는데 이들은 현재 민족의 구성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새로이 민족을 형성하는 도중에 있다. 그래서 제3세계의 민족주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보아라. 기억번. 다른 민족의 지배에 대항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항적인 민족주의의 형태는 이 제3세계의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단계에서 저항적 민족주의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기억번 선택해 주시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봉건적인 지역 경제 해체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국민 경제를 성립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은 서구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형태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디귿번,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나타난 것은 지금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릴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대화를 위한 동력제로서 나타난 이데올로기가 제3세계에서의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하죠. 그러니까 기억번과 리을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수능 실전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주장하는 특성을 지닌 사회에서 지녀야 할 적합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행동하라 라는 말처럼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삶의 현장에서 또 멀리 떨어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 이 지문은 어떤 걸 말해주고 싶은 걸까? 점점 더 좁아지는 인터넷 환경에서 특히 정보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기억번. 문화, 전통과 국가, 주권에 대한 자존과 집착을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가 됨으로써 지구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의 스케일, 내 가치관의 스케일이 내 민족, 내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섰어요. 범지구적인 수준에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 자존과 집착을 버려라 라고 하는 선택지는 잘못된 서술인 거죠. 여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표현은 물론 틀리겠지만 내 민족에 대한 자존심, 거기에 대한 이해,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 정보화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기억번은 잘못된 서술이고요. 니은번, 인류 공동의 번역을 모색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열린 민족주의는 가장 적절한 선택지 될 거고요. 디귿번, 빅브라더를 둔 전자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빅브라더. 사실 이 문제 풀려면 빅브라더가 뭔지도 알아둬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까요? 정보 독점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 독점과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짝이 맞지가 않죠.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지금 현대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민주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전자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낙관적인 전망에서 주로 제시가 많이 되는 거고요. 빅브라더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독점, 여기에 대한 그들의 그 관리나 그 조직들의 독점력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들어가는 거고요. 디귿번은 맞지 않죠. 리을번, 국가 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로섬 게임식의 방법을 지향하도록 한다. 제로섬 게임 방식, 내가 이익될 게 없으면 너도 이익을 받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방식은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니은, 리을번, 가장 적합한 거죠. 이 문제는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보화 시대의 혹은 세계화 시대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보화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의 단일망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게 좋을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이거예요. 됐죠? 그 맥락을 알아야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서 문제의 정답을 찾기가 쉽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고득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신흥 자본가 계급이 정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 권위주의와 절대주의 체제의 대항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민은 자연권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고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의 보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문제를 풀려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의 맥락에 있다는 거,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네요.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한다. 그러면 집단주의에 들어가죠. 생산수단의 공유와 중앙계획 경제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럼 이것은 역시 집단주의에 들어가죠. 선택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시겠죠? 개인주의, 그리고 경제적 자유권의 보장을 가져왔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3번 맞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형성과는 관련이 없겠죠. 5번. 후발 산업 국가에서 또 나오죠. 민족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를 달성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였다.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가 유효한 이유에 대한 서술입니다. 정답 3번 됐나요? 자, 그러면 2번 가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가와 나.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래서 두 번째, 국가 권력은 정당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면서 국민들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프랑스 인권선언문이죠. 내가 이거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가번은 그래서 개개인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강조되는 얘기구나라는 걸 찾아내시고 나번에 있는 얘기는요. 자,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쭉 가면서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질서를 낳고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게 된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죠. 나번의 입장은 자본주의. 구도가 괜찮죠? 어떤지 아시겠죠? 개인주의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범.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자유가 경제적으로 보장된 형태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는 소극적인 자유를, 나는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라고 말했는데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에 적용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에 관한 언급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맥락이고요. 지금은 자유주의 자체와 자본주의 얘기할 때는 지금 가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적용시킬 수가 없는 선택지예요. 2번. 가는 사회적인 불평등은 나는 다수에 의한 횡포를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다수에 의한 횡포를 견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구도죠. 그래서 나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자유의 경제적 표현 형태니까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의 오답지예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이기적인 속성을 지닌 개인의 존재를 존중한다. 어때요? 개인을 존중하는 맥락, 개인주의의 맥락에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파생된다라고 하는 3번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 5번 볼까요? 나는 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분배의 원리를 제도화시킨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번쩍 띄어야 되는 것이 필요에 의한 분배예요. 필요에 의한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5번 가보면 나보다 가에 역점을 두는 국가는 적극적 국가로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에 역점을 두는 국가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 국가, 큰 정부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적극적인 국가나 큰 정부는 어디에다 적용시킨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복지국가. 이걸 자본주의 형태로 얘기하자면 수정자본주의 의에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강의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충분히 언급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와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나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거 최종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자민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대리민주주의겠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자민주주의로부터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맞는 설명이 뭐겠는가? 라고 보고 있어요. 기억번,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이다. 딱 봐도 틀린 서술이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유권자의 힘이 인터넷망을 통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낙관적인 전망. 디귿번,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서 대의민주주의 약점이 보완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네요. 니은 디귿번 맞는 얘기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의 경우 인터넷망은 판옵티콘의 역할을 할 것이다. 판옵티콘을 얘기할 때는 정보화의 부정적인 경향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할 때 나오는 서술이죠. 리을은 지금 틀린 게 되겠죠. 이거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다음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와 민족주의 추세에 대한 논술 개요다. 반론의 논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와 민족주의 추세.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볼게요. 최근 세계화로 인해서 국민국가와 민족주의가 몰락하고 있다에 대해서 반론은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유효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세계화가 됐으니까 민족을 중시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생명이 끝났어 라는 주장이 있는데, 아니다. 민족주의는 유효하다. 이러한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맞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요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고 이 시대에서는 세계 전반적인 가치를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민족의 목표를 중시하는 민족주의는 퇴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아라. 민족주의 시대에도 세계화 시대에 뒤처진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돌봐줘야 하는, 케어해줘야 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고, 또 제3세계 국가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 호소에서 그들의 근대화 과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지금 정확히 보시니까 중소기업 및 농어민 저숙련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 변화에 편승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냐?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유효한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간접자본 축적하고 인적자본 개발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게 제3세계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 민족의 차원에서 해야 될 과제가 엄연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음의 측면에 있어서도 민족주의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반론의 근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화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이데올로기는 퇴조됐다. 혹은 제3세계 국가들은 근대화를 달성했다? 아니,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의 서술이 아예 잘못된 거고. 이러한 세 가지 이유 자체는 지금 이 논거를 설명할 요소가 되진 않죠. 그래서 리을과 미음만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얘기를 봤는데요. 선생님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회사상 파트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주제뿐만이 아니라 윤리사상 나머지 파트에 나와 있는 부분들까지 다 가져와서 문제화 시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넓은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다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문제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자본주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